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밖에 나와서 녹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여기 동네 뒤에 제가 자주 나오는 이 정자에 지금 나와가지고 녹화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게 아니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지금 조국 그 대표가 급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를 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소나무당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소나무당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의 구속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출감이 돼서 나와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송 대표가 출감이 돼서 나와서 공식적인 그 선거활동을 한다면은 상당히 소나무당은 급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나무당 얘기를 제가 먼저 꺼내면 조국 대표 얘기는 제가 나중에 후반부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조국 대표와 지금 쌍벽을 이루는 게 지금 현재 이상하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그런 라이벌 같은 식으로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문 기자, 언론 기자들도 그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서로 견제 심리를 질문을 하는 그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에 또 조국 대표는 기자들한테 서로 연합 관계, 서로 연대하는 그런 큰 집과 작은 집의 관계로서 얘기를 딱 간격을 짓고 자리를 일어나서 자리를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그 소위 말하자면은 그 기자들도, 언론의 기자들도 이재명 대표와 어떤 새로운 그 민주 세력의 급상승을 조국 대표를 연관시켜서 서로 간의 그 견제 심리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힘당이나 일부 그 보수 쪽에 있는 유튜버들도 이재명 대표는 많이 까는데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많이 신랄하게 까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조국 대표에 대한 그 리스크 문제는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소나무당이 송영길 대표가 아마 선거 4월 10일 전에 출소를 해서 보석이 되든 뭐가 되든 출소가 돼가지고 소나무당에 대한 어떤 선거 활동을 유세를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소나무당이 최소한 의석수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이건 소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소나무당이 지금 언더독 같은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나무당이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 정당의 어떤 조직 발전사에 있어서 지금 최초의 실험대에 올라가 있는 정당이 구조거든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는 아직까지 그 당령이라든가 강령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 있는데, 소나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인적 구성 요소가 최대지 변희재를 필두로 한 그 보수,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보수, 그들의 과거의 행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진보 세력과 손을 잡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잡으면 안 되는 아주 극과 극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 소나무당의 그 새로운 그 연합을 한 것을 보게 되면은 보수와 진보 간의 새로운 결합체로서 지금 정당 조직을 꾸렸거든요. 그러면은 정철승 변호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정 변호사는 호불호가 있는 사람으로서 유명합니다. 정 변호사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내적 심성은 굉장히 정직하고 굉장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인데, 또 그에 반해서
또 이게 부정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정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진보의 목소리를 정확히 내준다고 하면 아마 소나무당은 엄청난 그 세력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손혜원 의원이야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 홍보의 대가이면서 마케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그 시그네처라든가 뭐 포스터라든가 그런 부분들 손혜원 의원이 제작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손혜원 의원은 정치적인 감각이 있고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감각을 잘 살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나무당이 만만치가 않고 급성장을 할 수 있다. 단 어떤 환경 송영길 대표가 출감을 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면은 그 언더독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되고 소나무당이 최소한의 7, 8석 이상까지도 저는 가져올 수 있다. 호남당이 아닌 전국구 비례 정당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들의 슬로건은 현 정부인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는 그런 구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가시적인 어떤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당은 우리가 그 진보와 보수 간의 어떤 결합체, 새로운 그 조직의 결합체로서 그 당이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일부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이게 동아리 모임 같은 정당이 아닌가? 어떤 그 사교적인 모임으로서 진보와 보수가 같이 그 정당에 대한 그 정체성을 배제한 채 정당에 대한 정체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목적을 내세워서 결합으로서 뭉쳐있는 하나의 공동체.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정당의 가치가 더 떨어져서 나중에 와해되고 정당이 해체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정당에 대한 강령이나 당규나 당원 단규에 잘 그 정당에 대한 그 내부 그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저 유럽 선진국과 같은 그런 정당의 하나의 새로운 어떤 모태가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정당의 구조체가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기에 소나무당은 지금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나무당이 유럽은 지금 많은 그 이념을 중심으로 한 정당도 있지만 유럽은 그 외에 어떤 그 실리적인 정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 정당 같은 경우는 일주일 만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당원 당규를 바꾸고 또는 강령을 바꾸는 정당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의 그 기호도나 어떤 욕구가 그 정당이라는 것을 반영을 시켜서 정책에 입안이 돼야 하는 건데 그게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니즈의 그 요구 사항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세월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걸 가장 근접하게 받아들여서 정당이 그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서 국가 시스템을 운영을 해간다라고 하는 게 유럽의 일부 정당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념의 시대를 극복하는 시대가 와 있다. 어느 당이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념이나 사상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자익이네 우익이네 그렇게 잡히지 않고 실리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정당이면은 과감없이 자기가 지지를 한다. 이 젊은 사람일수록 아마 그렇게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소나무당이 뭡니까 펜코에서도 상당히 그 이준석 그 대표한테 실망을 해서 찍어줄 당이 없으니 소나무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젊은층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소나무당이 그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소나무당은 그런 어떤 그 틈새 공략을 통해서 당의 어떤 위치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변희재 씨나 최대 씨나 뭐 그 정철승 변호사나 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조금 더 자기의 색깔들을 타협하고 양보하면서 서로 간의 공통분모, 그러니까 교집합을 만들어내면서 정당의 그 강령으로서
공동 운명체로서 같이 추진해 나가면 대한민국의 앞으로 큰 그 획을 긋는 대단한 정당으로서 소나무당은 발전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송 대표가 이제 출감을 해서 뭐 당 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송 대표 개인의 약속이 뭐 민주당하고 배척하지 않겠다.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그 대척점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도우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소나무당이 그 틀 안에서 더 많은 보수와 더 많은 그 우측에 있는 그런 세력들을 더 수용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의사들이 지금 최대집 그 후보를 유시해서 우측에 있는 사람들이 소나무당 쪽으로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소나무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부분은 지금도 최근에 조국 대표가 오늘도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그 후보 의원들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당 대표로서 이제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대표가 여러분들은 각 기관장의 그 평소에 이 가르치는 것만 있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귀담아 조심스럽게 아주 세밀하게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오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오늘 잘 듣길 바랍니다라고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조국 대표가 그런 그 말 내용 속에는 상당히 그 어떤 리더자로서의 어떤 친화력이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이미 조직을 장악을 했고 그 조직 안에서 자기 스타일대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조국 대표로서의 확연하게 보였다. 전에 같지 않게 과거의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 너무 힘이 없고 나약하고 뭐 당하기만 했던 조국이 아니라 이제는 조국 대표가 상당히 조직도 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도 적절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잘 응답을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간결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하루하루가 저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다. 저는 어디까지 바라보이냐면은 저런 추세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대선의 어떤 그 주자도 새로운 블랙호스로서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따른 그 굉장히 그 한마디로 어떤 보면 하나의 새로운 경쟁 상대로 조국 대표가 등장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대표는 지금 하나의 과정이고 코스의 훈련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뭐 대법원 그 판결이라든가 또 그게 뭐 다행히도 뭐 파기환송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 조국 대표가 파기환송이 되지 않고 구속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조국을 바라보고만 있는 모든 어떤 그 의원들 특히 당원들 거기에 따르는 그 추종 세력들 그런 사람들이 조국이 없어짐에 따라서 또 다른 그 현상 그 혼란의 현상이 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이제 저는 그 조국 대표를 보면서 하나의 네밍 효과다, 네밍 현상이다. 어떤 쥐가 앞에 선두 주자가 대장 쥐가 앞에 갔는데 어떤 절벽 아래 떨어지면서 뒤따르는 쥐들도 다 낭떠러지 같이 떨어진다. 그대로 따라간다. 그 선두 대장 그 보수 두목쥐를 따라가면서 같은 동일한 행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조국 대표는 그런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전까지는 개인 조국으로서의 조국 혁신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총선 후에 또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그게 과연 조국 혁신당이 대한민국 조국으로서의 혁신당이냐 아니면 개인 조국으로서의 혁신당이냐 그것은 그 뒤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그게 제일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평론을 하면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조국 혁신당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어떤 그 체계, 조직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한다. 이런 구조적인 그 어떤 시스템에서 내가 없어도 이 시스템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조와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그 당의 어떤 정당 조직을 마련해서 구축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조국 비례 후보들에 대한 면목을 보면 뭐 리아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판들이 외부에 있거든요. 사실 그 외부에 비판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비판들에 대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지금은 그 비판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언젠가는 그 비판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비판에 대한 어떤 그 오해나 또 자기 잘못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소명을 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는 그런 어떤 깔끔함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조국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큰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어떤 의문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은 조국은 끝없이 끊임없이 그 딜레마에 빠져서 발목을 잡는 그런 그 모습으로 조국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총선이 마감이 되자마자 조국은 과거의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부분들은 잘했고 어떤 부분 내가 과거가 있고 과오가 있다. 이 부분은 너무 잘못했다.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어떤 부분들을 해명을 해줄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지 조국이 더 훌륭한 더 큰 대선을 나가기 위한 큰 어떤 그릇으로서 큰 제목으로서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고 나가면은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의 국민들은 조국을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볼 수 있다. 그 안에도 조국 대표의 개인적으로는 학원 운영하는 그 돈이 많고 여러 가지 그 당시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었지만은 그 자녀의 의학대학교 대학교에 가는 그런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가 그게 뭐 확정이 이번에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민들 간의 관계에서 상당히 좀 뭐랄까 하나의 그 괴리감 어떤 격차의식을 하나의 엘리트 층과 일반 서민들 간의 어떤 그 차별 괴리감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감력을 못 갖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고 일반 서민 힘들고 가난했던 그 소년공 시절을 해서 일반 서민들이 많이 따르는 부분이 이 대표는 그 공감력을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교수들이나 나름대로 엘리트층의 사람들은 조국을 많이 깔끔하게 지원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란 자리 또 어떤 조직의 리더자는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공감력을 가져야만이 더 큰 바다로 더 큰 물로 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국이 이번에 총선이 끝나면 반드시 그런 의혹되는 그 부분들, 뭐 내각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명명백백하게 어떤 시간을 뭐 세미나를 통하든 어떤 립세션을 통하든 인터뷰를 통하든 어떤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뭐 한 두세 시간 계속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져야지 조국은 더 큰 그릇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녹화를 밖에 나와서 한 이유는 조국에 대해서 요즘 행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마 하루하루가 너무 일취월장으로 너무 잘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사람들 청중도 잘 리더를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비례 순번들의 그 후보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다. 또 그들 박은정 검사라든가 그런 후보 의원들을 그 선봉대로 내수었을 때는 원래 삼국지의 유비가 뭡니까 많은 관우와 장비도 있지만은 또 누굽니까 그 앞에 조자룡 같은 사람들을 내세우기도 하고 나가서 선발대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조자룡의 헌칼 쓰듯 그런 식으로 앞으로 나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땐 조국이 아마 잘 할 걸로 생각은 들어요. 지금 나름대로 박식하고 법률적으로 법률가고 똑똑하고 잘 하는데 뭐 마스크도 좋고
근데 뭐 일부는 또 뭐 마스크 때문에 또 까는 그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차피 뭐 마스크는 그 본인의 옵셔버로 새로운 옵션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앞으로의 조국에 대한 그런 그 차기, 지금 뭐 10석 뭐 그 이상 뭐 15석까지 얻는다고 하면 조국은 새로운 정치의 인물로 큰 그릇으로 용으로 등극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새로운 용으로. 그래서 어떤 잠룡으로 지금 등극이 되기 때문에 조국이 이러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가 디테일하게 잘 대응을 해야 한다.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혹들을 해소하는 시간을 반드시 조국은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은 굉장히 힘들다. 끊임없이 조국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등장이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정치라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국은 그것을 분명히 해결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밖에 나와서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좀 했는데 뭐 현재 그 정당들의 어떤 그 강령이나 구체적인 그런 그 정당의 어떤 그 계획들, 뭐 비전이나 어떤 구체적인 세부 계획들이 지금 그 국민과의 약속들이 지금 그 정철승 변호사가 그저께 그 소나무당에 쓴 몇 가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정당들은 그게 없어요. 그런 이니셔티브한 그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그 이니셔티브적인 그런 그 강령 정책 그런 것들을 빨리 발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다짐, 각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비례 후보들이 그런 약속들을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 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 법안을 입안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물론 뭐 큰 틀에서는 뭐 윤석열 탄핵이라든가 뭐 새로 그 교체를 하자, 못 살겠다, 뭐 그런 구호도 필요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실행 과제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뭐 밖에서 지금 오늘 좀 이것저것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녹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제가 실방으로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갑자기 좀 구독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뭐 한 1000명이 넘어가면 제가 실시간으로 일반 구독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어떤 소통의 대화, 또 그 시민들이 뭐 원하는 게 뭔지, 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게시판이라든가 실시간 그 댓글이라든가 그런 어떤 채팅창을 통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중간에서 전달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그 내용들이 민의가 잘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로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실시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구독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어젯밤 또 오늘 아침에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옛날에 2년 전에 했던 거 다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시도를 해봤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제가 다시 또 열어서 해보니까 아직까지 PIP 뭐 부분 그 화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제가 서툴러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제 그 웰컴 투 동막골 찰리의 세상 얘기 TV를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저 같은 소시민, 그러니까 저는 셀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을 가져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가 정치권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서로 이원화가 되지 않도록, 단절이 되지 않도록 일반 그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을 잘 포장해서 잘 담아서 정치권에 입안이 되고 법률 입안이 되고 또 이 정부의 이 정책으로서 실현이 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그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가. 뭐 국회의원만 배지만 딱 달면 그냥 목에다 힘주고 목에 기부스하고 선거 때만 고개 굽신거리고 그 뒤에는 그냥 나몰라로 하고 아는 체도 않고 뭐 비서관이나 보좌관들한테 중간에 전화나 받게 하고 그런 게 정치가 아니거든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귀담아 듣고 그걸 반영을 해주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찰리의 세상 얘기 TV가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겁니다. 동막골 사람들 같은 그런 시골 마을에 그 어떤 숭고한 정말 의사와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마을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두서없이 길게 지금 25분 방송했는데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이 방송 다시 유튜브에 지금 올릴 것이고요. 찰리의 세상 얘기 TV, 찰리의 세상 얘기 TV 구독,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